네, 안녕하세요. 서강대학교 최윤입니다. 네, 앞선 발표 너무 재밌게 들어서 제 발표가 재밌을지 조금 걱정이 되는데요. 네,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포토보이스라는 질적 연구 방법론으로 코로나 이후에 청소년들의 생활 어떻게 변화했는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네, 목차 살펴보시면 간단하게 왜 이러한 연구를 진행했는지 그 배경 좀 간략하게 살펴보고요. 네, 본격적으로 이제 포토보이스라는 그 연구 방법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 결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뭐 결론 제언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연구 배경 보시면, 코로나라는, 지금 현재까지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라는 감염증이 이제 연구 배경의 가장 큰 이유가 되었고요. 이러한 이제 코로나가 이제 청소년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그러한 부분들을 좀 어떠한 관점에서 살펴보아야 하나,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학생들, 이제 청소년들 하면은 이제 가장 큰 변화, 이제 교육 부분에서 등교 수업이 아닌 이제 인터넷을 활용한 원격 수업을 하게 되었다는 게 이제 가장 큰 변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좀 더 나아가서 이제 생각을 해보니 이제 이전에는 청소년들에게 이제 인터넷이라는 매체가 이제 막연하게 게임 중독 그리고 스마트폰 중독 이런 학업에 이제 방해가 되는 요소로 인식이 되어서 교육 매체로서는 사용을 지양하고 그리고 무조건 하지 말라 뭐 이런 부정적인 요인으로 인식이 되었었는데요. 코로나 이후에 이제 교육 매체로서 이 인터넷을 활용을 해야 하게 되면서 되려 이제 그 학생들에게 인터넷을 교육 매체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이제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갑작스러운 변화, 이제 학생들에게 어떠하게 이제 체감되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고자 했고요. 그럼 이제 실질적으로 교육 현장에서는 어떠한 어떠한 변화들이 이제 진행이 이제 급격하게 이제 코로나 이후에 막 진행이 되었는지 한번 또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한 2년 정도 코로나가 진행이 되면서 그 교육 방법 자체는 일단 혼합 방법으로 교육을 진행을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지역마다 이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서 이제 그 등교하는 방법도 학교에 따라서 이제 또 좀 재량 수업으로 이제 재량껏 이제 좀 차별을 두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여러 이제 연구들 통해서 이제 뭐 실태나 현황들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일단 국내 교사 그리고 학생들의 인터넷 활용 현황을 좀 이제 살펴보시면 일단 뭐 저희들 일상생활에서 디지털 기기 소지 다들 하고 계신 것 같이 느껴지고 뭐 다 집에 디지털 기기 하나씩은 다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지만 OECD 평균보다 좀 낮은 디지털 기기 접근성을 보이고 있다라고 일단 연구 실태 결과 자체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반면에 그 이 소지 자체는 소지 여부 자체는 하위권으로 확인이 됐지만 이제 되려 접근성은 높은 수준을 보였는데요.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뒤쪽에서 이제 또 연구 결과랑 연결이 지어져서 이제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있고요. 또 교사들이 이제 어떻게 인터넷을 활용을 하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일단은 거의 대부분 짧은 과제를 수행하는데
그 인터넷을 활용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뭐 그냥 단순하게 온라인에서 정보를 검색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단순히 온라인을 통해서 숙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제 온라인을 활용하고 있다는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일단 원격 수업 유형 자체는 슬라이드에서 보여지는 것과 같이 4가지로 제시를 일단 교육부에서는 하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뭐 쌍방향 수업이나 뭐 콘텐츠를 활용한 수업이나 뭐 이런 수업들은 거의 진행이 되고 있지 않았고요. 거의 대부분 이제 3번 과제 중심 수업으로 이제 수업은 진행이 되고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격 수업 출석률 자체는 높았는데요. 학생들 그냥 결과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이런 온라인 원격 수업 현황과 관련된 이제 이런 사례들을 다 종합해 보면 결국 학생들이 원격 수업 이후에 이제 단순하게 이제 온라인에 접속해서 출석만 하고 그리고 과제만 제출하고 그냥 결국 쌍방향으로 교사와 만나거나 아니면 또래 친구들과 만나거나 학우들과 만나거나 소통하는 수업을 진행을 하기보다는 그냥 단순히 과제를 제출하고 출석하는 방식으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책적으로도 이제 이러한 문제들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급히 이제 작년 한 해 동안 이런저런 정책들이 막 도입이 되기 시작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막 보시면 뭐 온라인 원격 수업을 진행하기 위한 뭐 컨텐츠 무료로 제공을 하고 또 스마트 기기 무료로 대여를 하고 뭐 교사들의 소통을 위해서 뭐 그런 지원들 정책적으로 급히 막 지원을 마련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런 대응 정책 자체가 너무 급히 이루어지다 보니 아직까지 이제 지역 그리고 학교의 개별 여건에 따라서 그리고 또 앞서서 이제 보았다시피 지역별로 거리두기 이제 단계에 따라서 결국 이제 개별 여건에 따라서 이제 학교가 스스로 이제 어떻게 수업을 진행을 할지 조정할 수 있도록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되는 것이 결국 지금 현 실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대부분 이렇게 원격 수업이 시행되고 있는 학교들 보시면 학생들은 없이 일단은 이렇게 교사분들 뭐 책상에서 이렇게 원격 수업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아마 익숙하실 것 같아요. 다들 이런 화면들은. 그래서 뭐 이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뭐 수업 자료를 배부하고 수업을 집에서 듣는 아니면 뭐 학교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수업을 듣는 그런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러한 연구 배경을 가지고 이제 연구의 필요성, 이제 앞으로 이제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청소년의 교육 환경 온라인 기반으로 이제 변화하게 될 텐데요. 온라인 인프라 그리고 시스템 구축이 이렇게 미비한 상태인데 이런 상황에서 온라인 교육 매체로서 어떻게 온라인과 인터넷을 적절하게 활용할 것인지 그러한 대책을 좀 마련할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결국 이러한 질문을 던지게 되었고요. 이제 이러한 대책 마련을 위해서 결국 이제 청소년들의 일상 어떻게 지금 그들이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가 아닌 장소에서 도대체 이들은 어떻게 일상을 보내고 있는지 이제 살펴보도록
했고요. 그래서 네, 최종적으로는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요구되는 뭐 새로운 교육 정책의 뭐 방향을 제시하는 뭐 자료로 좀 활용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연구를 시작했었습니다. 다음 이제 포토보이스 연구에 대한 설명입니다. 포토보이스 연구 자체는 조금 다른 질적 연구와는 다른 이제 좀 차별을 갖는 이제 가장 큰 포인트는 연구 참여자가 직접 연구 주제와 관련한 사진을 촬영을 하고 그 사진에 대한 자신의 경험, 이야기를 전달한다는 것이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른 질적 연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순히 이제 인터뷰나 인터뷰를 기반으로 한 그런 연구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이 포토보이스 연구 같은 경우는 연구 참여자가 이제 사진을 찍어서 사진을 통해서 이제 경험, 이야기를 전달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사진을 통해서 경험을 전달을 하기 때문에 그 독자들이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 자체를 이제 동시에 시각적으로 간접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난 추억이나 기억들 동시에 이제 같이 회상을 할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포토보이스 연구가 이제 시작되게 된 이제 그 계기를 보시면 일단 사회에서 주변화된 평소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사람들의 시선으로 좀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포토보이스 연구 자체가 시작이 되었고요. 그래서 좀 자신의 이야기를 전달하기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전달을 하기 힘들거나 아니면은 인터뷰에 참여를 하기 좀 원치 않는 그런 참여자들을 타겟팅해서 연구가 시작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일단 국내에서는 좀 이런 초기 그런 목적과는 다르게 현재 다양한 방법, 뭐 다양한 대상자를 뭐 다양한 주제를 뭐 중심으로 이 포토보이스 연구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좀 중요한 특징으로 하나는 사진을 통해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제 사회적인 변화를 좀 이끄는 그런 참여적인 행동 연구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당사자들의 메시지, 참여자들의 메시지를 통해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사회의 변화를 이끄는 그런 연구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참여자는 일상생활에서 이제 연구 주제에 적합한 특정한 시간 그리고 공간, 상황을 담고 있는 사진을 이제 자유롭게 촬영을 하고요. 이후에 이제 연구자는 참여자와 함께 사진 분석을 위해서 촬영한 사진을 선별하고 사진에 이제 의미 있는 언어를 부여하는 작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 사진에 참여자의 고유한 경험 그리고 연구자와 참여자가 이제 함께 이제 부여한 그 언어가 이제 합쳐졌을 때 이제 가치 있는 연구로서의 이제 결과물이 남겨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언급했었던 그러한 이제 연구 배경, 왜 이러한 포토보이스 방법으로 접근을 했는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청소년들 뭐 일상생활에 대해서 뭐 사진 찍고 하는 것 자체를 일단 이들이 평소에 미디어 매체 자체를 즐겨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이러한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하면 사진 찍는 것 자체가 일단 연구 참여를 떠나서 이들에게 흥미를 유발하는 그런 콘텐츠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렇게 즐겁게 참여한 연구 결과, 그런 결과물, 사회적으로도
좀 긍정적인, 좋은 결과,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연구 결과물을 또 앞서서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사회 정책으로 조금 이렇게 사회적으로 변화를 유도하는 그런 연구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연구 결과물을 좀 아무래도 시각적인 매체를 활용을 한 연구 방법이다 보니 이런 연구 결과물을 좀 이제 뭐 도서나 아니면 연구 발표나 이런 식으로 이제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는 방법을 통해서 좀 이들의 생활을 알리고 그리고 사회적 인식을 좀 변화시키는 것에도 의미가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포토보이스 연구로 접근을 했고요. 일단 이 분석 방법은 지금 시간이 좀 촉박해서 연구 결과로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수행 방법은 한번 이렇게 슬라이드를 보시면 그 간략하게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연구 참여자를 모집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좀 더 이제 그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그 참여자들을 이제 표집을 했는지 설명이 되어 있고요. 이제 포토보이스에서 이제 조금 이제 다른 질적 연구와 조금은 차별이 되는 부분, 이제 이 3번, 4번이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연구 방법에 대한 교육과 그리고 기록이라는 부분이 이제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사진을 찍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윤리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연구 방법 자체가 좀 참여자들에게 생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교육과 기록 부분이 다른 질적 연구와는 조금 차별화되어서 추가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술, 앞서서 이제 말씀드렸던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가 함께 이제 사진을 선별하고 이제 서술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관념화는 이제 이후 이제 질적 연구의 분석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발표, 이 부분 역시 이제 포토보이스만의 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사회적으로 좀 이러한 연구 결과물, 사회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러한 의의나 함의를 알리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법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요 앞서서 지금 관념화 부분에서 어떠한 방법을 활용을 했는지가 이제 이 분석 방법과 주제 분석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토보이스 자체는 일단 사진을 어떻게 분석하지? 이런 물음표가 뜨실 텐데요. 사진 자체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방법만을 사용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 개 이상의 분석 방법을 이제 보완적으로 활용을 해서 조합을 해서 자료 분석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질적 연구에서 가장 많이 활용한다고 볼 수 있는 주제 분석법을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제를 범주화하는 그런 가장 기본적인 가장 일반적으로 활용이 되는 그런 방법을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3가지 단계를 통해서 하위 주제 그리고 상위 주제 이렇게 개념화하는 과정을 거쳐서 분석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1번 선택 단계에서 이제 연구자와 참여자가 함께 이제 그 개념화하는 작업을 진행을 하신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2번, 3번 단계에서는 이제 연구자가 이제 앞서서 1번 단계에서 진행을 했었던 부분을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섬세하게 이제 맥락화하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하위 주제 13개, 상위 주제 3개로 이제 청소년들의 일상생활을 이제 본 연구에서는 분석을 했고요. 첫 번째 이제 상위 주제입니다.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상위 주제 3개, 이제 일상생활 자체가 어떻게 분석이 되었나, 범주화가 되었나, 크게 이제 세 영역으로 상위 주제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공간과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일상생활이 결국 공간을 중심으로 변화했다. 코로나 이후에 변화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이 어떻게 변화를 했나 보시면 이제 첫 번째는 온라인이라는 새로운 교실이 이제 이들에게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경계선을 이제 상실한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진들이 이제 실제 이제 참여자들이 이제 찍은 사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개념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이제 참여자분들이 실제로 하셨던, 이제 언급하셨던 그 언어를 최대한 활용한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거리만큼 원활하지 못한 수업. 네. 역시 이제 공간과 관련된 이야기였고요. 예, 거리가 이제 아무래도 앞서서 이제 그러니까 그 연구 배경에서 말씀드렸지만, 네, 쌍방향 수업을 거의 하지 않고 과제나 아니면은 그냥 출석을 대체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피드백이 적절하게 주고받아지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이 공부가 어렵다고 힘들다고 느끼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거리만큼 원활하지 못한 수업으로 네, 주제를 정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의미 없는 공간의 구분이었습니다. 이제 출석할 때와 다르게 이제 집에서 아무래도 수업을 듣는 친구들이 많다 보니 집과 학교 사이에 장소 구분이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의미 없는 공간의 구분, 이렇게 뭐 파자마 입고 그냥 온라인 출석하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예, 의미 없는 공간의 구분이라고 주제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공간과 이제 장소와 관련된 이제 주제 또 마지막인데요. 이제 가족과 함께하는 활동이 이제 늘어났다라는 것이 이제 그 네 번째였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와 가족과 함께하는 활동. 외부에서 이제 하는 활동이라고 한다면 이제 그 활동은 거의 다 이제 가족과 함께하는 활동이었다라고 이제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바다에 가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좀 뜸한 그런 장소에 방문하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었고요. 뭐 돌봄을 위한 공간 문제 역시 이제 공간과 관련된 주제로 포함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시간과 관련된 주제들을 묶어보았습니다. 그래서 혼돈의 시간이라고 이제 범주화를 했고요. 그 하위 이제 내용들 보시면 시간이 좀 많이 지체돼가지고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잃어버린 낮과 밤, 낮과 밤 구분 없이 이제 뭐 집에서 시간을 막 보내고 있었고요. 그러고 자유로운 시간들, 뭐 일상을 그냥 집에서 지내다 보니까 대부분 컴퓨터, 스마트폰 게임을 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과 관련한 주제, 시간을 함께하는 사람들을 좀 언급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밖에 외출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이제 계속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간을 함께하는 사람들, 이제 대부분 이제 가족 아니면 뭐 조부모 아니면 형제 자매들이 이제 대다수였고요. 그리고 또 뉴트로 시대, 이제 세대라고 이제 이들을 조금 언급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뉴트로 세대라고 주제화했는데요. 이제 이들 자체가 이제 뭐 유튜브나 이런 온라인 콘텐츠를 통해서 뭐 꼭 수업이 아니더라도 학교 수업이 아니더라도 많은 것들을 습득하거나 배우는 것이 가능한 그런 세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꼭 학교에서 국영수 수업을 배우지 않더라도 인터넷 뭐 방송을 보고 뭐 종이접기 수업을 배운다든지 이러한 특징을 보이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주제화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제 마지막 주제는 이제 첫 번째는 장소, 그리고 두 번째는 시간,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이들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좀 생각을 해봤고요. 일상생활 자체가 이제 가족 중심, 앞서서도 이제 언급이 되었는데, 그건 이제 좀 장소를 중심으로 했다면, 요건 이제 관계성을 좀 중심으로 놓고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호작용 자체가 이제 가족을 중심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 이제 그 안에서 긍정적인, 그리고 부정적인 그런 상호작용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었고, 또 그 속에서 부작용 또한 이제 늘어났다. 그래서 아동학대나 뭐 돌봄 문제나 뭐 이런 부분들, 폭력 문제들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밥을 같이 먹는다는 것. 집밥을 먹는 친구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삼시세끼 다 집에서 끼니를 해결하는 친구들. 그래서 그 속에서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 좀 한번 주제화를 했고요. 그리고 한정된 관계망 무료함. 이들이 온라인 콘텐츠가 되게 익숙한 세대였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핸드폰을 손에 쥐고 놓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뭐 온라인 콘텐츠가 익숙한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사람과 소통하는 그런 대면 소통이나 사람과 소통하는 그런 욕구가 여전히 큰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주제로 살려보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관계에 대한 생각과 가치입니다. 이제 이들이 청소년임에도 불구하고 이 생각 자체가 자기 자신, 뭐 내 가족 이러한 범주를 넘어서서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제 보호에 대한 생각, 그리고 사회적 안전에 대한 생각, 그리고 뭐 사회, 국가 이런 더 넓은 범주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주제로 살려보았습니다. 그래서 결론 및 제언은 시간 관계상 한번 슬라이드를 참고로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